안녕하세요. 아동 심리 세 번째 강의.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챕터 3 아동 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아동 상담사의 자질이고, 그 다음에는 아동 상담사의 역할로서 상담사의 자질 중에는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 상담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 구성자로서 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또 조력자로서의 인간관계 형성은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동맹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상담자의 자질에 있어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상담사의 자질은 성품이나 소질이나 능력 혹은 태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상담사의 자질에 대해서 간혹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상담자에게 가장 내담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성품이나 또 소질이나 능력, 태도가 내담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자격적인 자질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사의 인간적인 자질에 대해서 로저스는 인간관계에 대한 민감성이나 객관적인 태도, 그리고 상담사 자신이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과 자기의 결점이나 한계를 잘 아는 능력,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고자 하는 노력과 의욕,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인간적 자질에 속한다라고 로저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코레이는 명확한 자기 정체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수용, 또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의 확대, 모호함에 대한 인내, 자신만의 상담 스타일 개발과 정직함, 그리고 유머 감각이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또 현재 지금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내담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 등이 인간적인 자질에 속한다고 코리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멜케이는 인간적 자질을 자기 이해, 타인 이해, 타인과의 관계 발전으로 구분하고, 자기 이해를 안정감이나 신뢰성, 용기로 구분하고, 타인 이해를 너그러움이나 비판적인 태도나 민감성, 공감 능력,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타인과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진실하고 또 비지배성을 가지고 있고, 경청하는 태도,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상담사가 갖춰야 될 인간적인 자질은 상담사의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담자를 수용하는 그런 능력, 또 공감과 진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 자기 이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상담자가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인간적인 통합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내담자가 온전히 조력자로서 신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스스로 겪는 어떤 스트레스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또 심리적인 상태, 이러한 것들은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악영향으로 미치고, 나아가서는 역전이가 일어나서 내담자의 방어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이 임하는 것은 상담자 자신의 그 스트레스가 상담 관계에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욕구, 감정, 그리고 강점과 한계 등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지 이것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자질에서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식이 있는데 이 인식을 나눠보면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도움 동기에 대한 인식,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 또 자신의 강점이나 또 한계, 그리고 대처 기술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수용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나 내담자의 상황 등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서는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용은 상담자의 평가나 판단을 유보한 채 현재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담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에 편안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다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담자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감정이나 또 내담자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모든 행동까지도 승인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공감이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오류를 범하는 적이 흔히 있습니다. 수용과 공감은 동감과 동정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동이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심리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도중 아동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때릴 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대항을 하고 아버지를 나도 함께 때리고 내가 아버지를 욕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그 행동을 조심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승인하거나 혹은 동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들, 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한다고 하는 것과 수용과 또 공감한다는 것과 동감한다는 것, 이것을 특별히 유념해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그런 태도이고 그런 생각인데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존중할 때 상담자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판단을 배제한 채 내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결국 내담자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인간적인 자질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감은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많은 강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상담을 한다고 그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간에 상담을 받는 경우는 상담자가 감성이 내담자와 동일하게 동감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담을 해줘야 할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에 공감이 아닌 동감을 함으로써 함께 자살을 오히려 방조한다든지 함께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저스는 정확한 공감 이해에 대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의 개인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수용적 이해를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개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감지하여서 이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수용적인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면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경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상담사의 인간적인 자질로는 진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술성은 진실한 것, 그리고 개방적인 것, 일치성이 있고 투명하고 실제성이 있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 진술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로저스는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들을 부인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그리고 내담자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투명하게 경험하여 내담자가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 관계를 개방적, 신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 진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솔한 상담자는 자기 내면의 느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제부터 전문적인 자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지식과 이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담하는 방법이나 상담하는 기술이 전문적인 자질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보다 더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 혹은 경험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분별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담사는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요즘은 상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험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응하는 사람을 보험 컨설팅 상담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은 자격증이 주어지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기술에 있어서는 상담 관계를 맺고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 기술을 보통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범위가 자신이 배우고 학습해온 그 방법만이 절대적인 상담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배제해야 하며 더 많은 상담 기술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임상실험을 통해서나 증명된 이러한 학문과 지식,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기술에는 잘 들어주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또 잘 듣고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고 이것을 반영해주고 또는 질문을 하고 직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절하게 활용하는 상담자의 역량은 상담의 치유 효과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디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상담 이론과 상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적절한 상담 기법의 선택과 내담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효능감과 자신감을 정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도 합니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한데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담자에 대한 정확하고 그리고 깊은 이해를 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보통 사례 개념화라고 하는 사례 개념화의 능력과 그다음에 심리 평가의 능력을 대비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례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문제의 지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요인들을 알아내고 또 검토하고
또 가설을 세워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또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상담 초기에 접수 면접이나 또 심리평가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얻게 되는 정보들에 의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해가면서 사례 개념화로 확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리평가는 정해진 틀에 따라서 실시하고 채점되는 도구를 사용하는 임상실험이라든지 임상검사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면접할 때 관찰하거나 또 질문하여 그것을 해석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면접법이라든지 또 관찰법 이렇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심리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동기도 낮습니다. 적절한 상담 목표의 수립을 위해서는 심리평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심리평가의 유형이나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고려하여서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심리평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도구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분별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실험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측정되었던 그런 도구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스스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매번 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로서의 윤리의식인데요.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윤리적 기본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 자체를 넘어 규범과 그리고 기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이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적용하고 지키려고 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아동 상담의 경우 내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문제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윤리적 상담은 내담자는 물론 상담자와 또 상담 성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내담자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원리에 입각한 내담자 보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 분쟁에서 상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윤리적인 의식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 상담자로서 알아둬야 할 상담 윤리는 아동과 부모 또 법적인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서류화시키는 게, 문서화시키는 게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비밀 보장이 원칙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 보장의 한계를 느끼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모든 내담자에 관한 상황들은 1차적으로 비밀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손상시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내담자가 신체적이나 언어적이나 성적 폭력 등 학대 경험을 진술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비밀 유지를 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법적 명령에 의해서 진술을 하거나 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밀 유지에 대한 한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 상담사로서 알아둬야 할 상담 윤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록에 대한 의무인데 모든 진행 과정이나 상담사가 기관에 의뢰할 때 자료 제공을 한다든지 슈퍼비전이나 법적 문제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서화시키고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록을 할 때는 반드시 아동이 혹은 청소년 정도 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이나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 자신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부모에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지를 시키고 내담자나 내담자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보면 상담실 밖에서 때로 사적으로 만난다든지 혹은 물질적인 거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윤리 강령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더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담자로부터 밖에서 식사를 하자는 둥, 밖에서 만나자는 둥, 분위기가 좋은 데서 상담을 하자는 둥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한다고 가벼운 선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잦아지면 나중에는 이것이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상담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로 진전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특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슈퍼비전과 또 자기 분석 등을 통해서 상담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방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상담자의 역할은 인간 중심 접근 그리고 또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나 현실 치료, 그 다음에 아둘러 학파가 주장하는 방법, 그리고 의사교류 분석 등은 행동 변화와 재교육을 이끄는데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등장하는 정신분석, 아주 상담 심리학에 많이 나오는 분석 방법인데요. 이 정신분석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동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되는 상담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성자의 역할이고 또 조력자의 역할이고 교육자의 역할인데 이것은 아동이 아니라 일반 상담에서도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동에게는 구성자의 역할로서 더 중요하고 또 조력자의 역할로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자의 역할로서도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담 환경을 준비하고 구성해 나가는 역할이 구성자의 역할인데요. 일반 어른들이나 청소년들도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담실 내 분위기 환경 조성한다든지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아동들에게는 더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조력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인데 아동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자의 역할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치료적 동맹자와 적절한 양육 기술 그리고 양육 태도를 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자의 역할이나 조력자의 역할이나 교육자의 역할은 아동 상담소로서는 더욱더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 환경을 구성하는데 환경 구성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놀이나 그림이나 혹은 음악이나 노래, 요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상담 관계를 촉진시키고 아동이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러한 환경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간에 대한 구조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공간은 되도록 밝아야 합니다. 상담실이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어둡게 만들거나 이런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런데 상담실은 환하게 밝아야 상담 장소의 구성 역할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넓어도 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넓어도 사람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옹색하게 합니다. 따라서 4평 정도의 넓이가 상담실로서는 적합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4평 정도의 넓이는 1:1 상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룹 상담이라든지 또 집단 상담을 할 때는 넓이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허락한다면 상담실 넓이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상담, 그 다음에 가족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여러 가지 상담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으로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소음이 들리는 것은 굉장히 상담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실내는 철저하게 방음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는 아이들에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놀잇감이나 도구들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고, 또 놀잇감의 위치나 상담실의 색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잇감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위치를 잘 선정해서 배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아동의 회기에 따라서 회기가 길어질 때는 어느 기간을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놀잇감이나 배치를 바꿔주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주로 원색을 피해야 하고, 또 너무 환하게 밝게 하라고 하는 데서 너무 하얀색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스텔 톤이 어찌 보면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놀잇감을 배치를 한다든지 위치를 정할 때는 가능한 3분의 1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에 대한 구조화인데요. 처음에 면접을 할 때 그 내담자의 상태나 상황, 그리고 요구, 이런 것들을 듣고 회기를 설정합니다. 그 회기 설정과 또 한 회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이것을 정하는 것도 시간의 구조화에 속합니다. 이 시간의 구조화도 상담 효과를 나타내는데 상당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가 정해지고 한 회기당 시간이 정해지면 이 회기를 지키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신뢰 형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상담자 스스로 아동을 만나는 동안에는 아동에게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실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에 임하기 전에 상담사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을 다 접어두고 정리를 일단 한 단계 해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화 오는 것까지도, 또 사무실 내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미리 고려해서 아동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방해를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 만약에 좋지 않아서 상담사 스스로가 그날 기분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또 처져 있으면 내담자로 하여금 오해를 받거나 또는 그 상담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자로서의 아동과의 그 인간관계 형성인데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는 아동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동을 존중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아동이 상담실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곳이 병원인 줄 알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울음부터 터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자와 아동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자와 아동 간의 관계를 라포 형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계 형성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 초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상담을 하는지 상담 목적과 너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비밀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느끼거나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는 상담을 적시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잘 설명을 해줘서 아이가 이 상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안심시켜 줘야 합니다.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동에게 적절하고 알맞는 그런 반응과 수용과 존중을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담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동이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세계에 있는 세계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아동이 스스로 배우고 책임져야 하는 모든 것까지를 상담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부담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해 주되 아동이나 치료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행동까지 수용해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회기를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사가 계획하고 설정했던 것보다 더 이게 어렵게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동들의 심리가 굉장히 명석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명석하기 때문에 상담사의 내적인 부분까지도 때로는 잘 간파를 하고 오히려 상담사를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행동이나 또 생각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시로 그것에 대해서 상담사가 유능하게 그 아동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눈치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제한적인 설정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상담자는 내담 아동이 가진 문제와 욕구 그리고 치료 계획 등을 토대로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고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 학년기 초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 환경이나 분위기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달라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를 두려워하고 처음 접하는 이 환경이 이 아이에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아동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교사가 혹은 상담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접근함으로써 그 아이가 나타내는 반응을 적극적이고도 아주 민감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자로서의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내담 아동에게 맞는 구조화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이 상담사의 역할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모와의 관계 형성인데 아동은 아직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부모를 이 아동 내담자로 인식하고 함께
치료적 동맹관계를 잘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상담 진행 시 부모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 상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수 상담을 할 때는 부모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부모의 욕구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이에 대해서 잘 반응해 줘야 하며 부모가 불안감을 들고 이곳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장소이고 또 상담사로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아동 문제가 발생해서 상담소에 찾아오는 부모 중에는 이 아동의 문제가 마치 부모의 실수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상담자는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부모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 기술을 교육해 줘야 하는 것도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때 부모 교육은 아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그 다음에 심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지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심리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 그리고 제한 설정 방법 올바른 훈육 방식 등 이러한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것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자신이 사용해온 그 양육 방식과 태도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아동과 따뜻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양육 방식과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꼭 부모로 인해서 아동이 문제가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사회 환경이나 문화적인 환경이나 또는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 충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고 학업 성취도의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사회 적응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는 그 요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과 또 상담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또 사례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한계성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메일을 통해서 질문해주고 또 빨리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서 그때 충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면서 이 상담사의 자질이나 역할뿐만 아니라 이번 과정에 쭉 이어지는 아동 심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동 심리를 알므로 아동 상담에 어떻게 우리가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익히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보면 환경 구성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좀 측정해 보고 싶지만 우선 그 하나만 간단한 그 과제를 요구합니다. 환경 구성자로서의 역할에서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환경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도 좋고 혹은 그냥 글로 페이퍼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 구성자로서 내가 상담사로서 역할을 할 때 이런 상담실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 환경 구성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을 A4 용지에 정리해서 메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